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각각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까지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가 각각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습니까? 먼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독한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민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갑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다며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감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일부 증언을 인용했는데요.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고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을 반영하듯 이 피감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한 각 상임위에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여야가 일제히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이딴 검사 탄핵이나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겁박하면서 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인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복지부 대상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이 교육부 등 대상 국감에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장애인 비하 비속어와 함께 답변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상설특검까지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이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자 이 제2요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를 본격화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측은 개별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면서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를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제도까지 개정하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자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최근 만찬 비롯해서 여러 행보를 두고서 세몰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당내에 여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전남 곡성을 찾았습니다. 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최근 한 대표가 20여 명 의원과 만찬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과 단체 오찬을 가진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세를 과시하는 게 정상적인 행태냐며 신뢰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찬 등은 오래전에 잡혀있던 거라면서 김 여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혀 친윤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지만 주변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소통을 끊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이후엔 윤 대통령과 명 씨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명 씨가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에 호텔 직원이 화재 경보기를 끄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경찰 수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측이 불이 시작된 객실의 에어컨 전선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평소 복도 방화문을 열어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화재 발생 40여일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죠? 네, 경찰이 오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이 나자 화재 경보기를 작동했는데 호텔 직원은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경보기부터 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8층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경보기를 다시 켤 때까지 2분 24초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경보기가 꺼지지 않았다면 연기 등으로 시야가 차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이전에 사망자 5명이 대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자동 닫힘 장치가 없어서 객실 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 방화문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서 열어둬서 불과 연기가 크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객실 안에 에어컨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객실 에어컨 교체 작업이 진행됐지만 전선을 모두 새로 바꾸는 대신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존 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 테이프를 감아 허술하게 작업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수리기사 설명을 듣고도 호텔 측은 배선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화재 당시에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소방 측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경찰은 당시 에어매트가 설치된 지점이 호텔 주차장 진입로로 굴곡이 있고 7도가량 경사가 있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떨어진 여성이 에어매트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일단 뒤집히고 다른 남성도 뛰어내리면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렵고 간이 완강기도 없는 호실에 유일한 탈출구로 에어매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방 측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매트 설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었고 설치 인력이 당시 소방대원 1명이었던 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수사에서 확인된 소방구조 장비 운용상 개선점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1심과 2심에서는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무죄라고 봤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고요. 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호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앞서 1심과 2심은 향응익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응익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결국 원심이 청탁금지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남호 검사가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역시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을 뺀 피고인 3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고 1인당 술값도 93만 9천 원, 약 94만 원에 그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과 2심 선고 당시 술 접대를 받았는데도 100만 원에 단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놓고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예상보다도 더 낮은 3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충격을 준 가운데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네, 실적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 3분기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274.49%,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매출액은 79조 원으로 1년 만에 17.21%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 기록을 2년 반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불황을 겪었던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실적을 발표했지만 하향 조정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까지 AI 열풍에 이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증권가에선 3분기 13조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와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를 이유로 10조 원대로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그렸고 어제는 장중 5만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장 직전 발표된 어닝쇼크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5% 정도 떨어진 6만 300원에 거래가 마감되면서 6만 원대를 사수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위기론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도 하루 만에 3% 이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시장 기대를 하회해 투자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별도의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모바일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있었고 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과 원달러 환율이 실적에 반영됐고 HBM3E의 경우 주요 고객사로의 사업화가 지연됐다고 말했는데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 결과가 늦어져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다만 모바일 부문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일부 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구원 투수로 나선 전영현 부회장이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사과문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복원과 철저한 미래 준비, 그리고 소통의 조직 문화 재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 부회장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과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제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수성의 마인드가 아닌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은 오는 31일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입수한 2021년에서 2024년까지 매입 임대주택 관리 용역 수주 현황을 보면 전국 54개 권역 가운데 A업체가 27곳, B업체가 15곳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의 계약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에는 1급 출신을 포함해 LH 퇴직자가 각각 4명과 8명씩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단독 적격 판정을 다수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평가위원이 1위와 2위 업체의 점수 차이를 벌려서 순위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 제기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매입 임대 사업 LH가 일부 집을 사서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H의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은 도심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우리 LH가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를 복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LH에서 하는 착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10만 7천 가구 정도의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네, LH가 운영하는 착한 사업인데 그런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어떤 의혹인가요? 예, 이 매입 임대 사업도 매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후 관리를 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LH에서 근무한 전관들, 그러니까 매입 임대 사업을 주로 한 부서장을 포함해서 1급 본부장 출신들이 소속된 2개의 업체가 거의 싹스를 내서 매출액의 80% 정도를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전관 대우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평가 방법상에서도 의문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평가 당시에 평가위원들의 점수표도 의원실에서 입수했다고 들었는데요. 평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았나요? 그 평가를 할 때 이 차등 점수제라는 방식을 도입하거든요. 이 차등 점수제는 조달청에서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키를 준 한 명의 평가위원이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1위 업체에게는 최고 점수를 주고 2위 업체에는 꼴찌 점수를 주게 되면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위원들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제 시정 조치도 있어야 할 텐데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문제 말고 또 집중해서 살펴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제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 청와대의 불법 증축 문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키를 주고 있는 중요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그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불출석 문제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비춰보면 그곳에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에는 총력을 다해서 그 진실을 접근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머지 국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이네요. 쌍끌이 특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쌍끌이 특검으로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닙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데요. 오늘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비선 실세라고까지 하기에는 뭐 좀 근거가 약하고요. 네. 분명한 거는 특정 시기에 특정 공천에 관여했고 예. 그 공천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사실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여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본인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선 때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좀 신세를 지고 예. 그 이후에 관계를 계속 유지한 관계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그냥 아주 허풍쟁이는 아니고요. 예. 상당한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지속적으로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이나 예. 당 조직에 꽤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혹시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좀 있습니까? 일단 부산 경남이나 저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은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뭐라고 하던가요? 허풍쟁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되게 친윤 성향의 그래요? 의원들이시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렇게 엉망인 사람은 아니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거나 접촉한 적은 있지만 예. 그 이상에서 그 이후에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입장은 네.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입장.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이거 좀 씁니까? 과장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예. 아주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관계가 있었고 예.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고 예. 그런 정도의 정치적 관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심하는 거는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서 공천받은 사실 예.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저는 좀 당 차원에서도 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공천이 가능했는가. 그렇군요. 보통 예.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일 예. 재보궐선거에 그 지역에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도 그렇게 딱 전략 공천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군요. 신인도 아니고 참신한 분도 아닌데 예. 그거는 명태균 씨 당시 그 사건은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로 보여요. 자, 김영우 의원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명태균 씨를 아는 의원들이 있던가요? 그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은 잘 모르고요.
경남권, 이게 영남권이죠. 예, 예. 영남권 의원들은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완전히 실력이 정말 없거나 완전히 거짓말쟁이, 완전히 흑풍쟁이면은 정치인들한테 접근이 사실 잘 안 되죠. 뭔가 그렇군요. 근거를 가지고 여론조사가 뭐 왜곡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예. 이준석 당대표 만날 때 그때 이제 동석을 했다 이런 그 기사가 났는데 그거 보고 아마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상당히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당 대표를 대통령 후보가 만나는데 딱 그 명박사라고 하는 명박사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가 있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사짜는 아니죠. 자,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언론하고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거죠. 사실은 그 사법부를 위협하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에 대해서 저는 위협을 하고 있다. 나를 건드리면은 나는 깔 게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찔끔찔끔 그러지가 않죠. 정말 뭐 잘못했다 생각하면은 성찰을 할 것이고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조금씩 그냥 그 협박하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구속하면 감당이 안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정권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봐서는 아마 그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일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제 이 보통 공천 과정에서 있는 협력 관계라는 것은 근거가 남는 게 아니라 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부탁하고 그것이 또 그 실제 힘 있는 분이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에게 구두로 전달하기 때문에 근거가 남지는 않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대통령실이 여론조사를 했고 정치인들 총선 관련해서 그리고 그중에 박근혜 리스트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분들 리스트를 전달했어요. 공천 관련 기구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천할 때 좀 봐주라는 그런 부탁으로 해석이 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근거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얼굴도 다 공개한 상황이에요. 권력자를 사실은. 협박하는 걸 보면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사실을 폭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협을 가해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요즘 그런 게 먹힐까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또 추가 입장을 지금 추가 폭로를 사실상 시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상설특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쌍끌이 특검 하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특검과 더불어 상설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설특검은 사실 과거에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상설특검이라는 것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당시에 민주당은 공수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상설특검 이렇게 대치했던 적이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취지는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 같은 경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상설특검 형태로 가져가면서 개입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원래 취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별도의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도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조금 옥상홍 느낌이 나긴 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개념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특검만 잘 추진하면 되지 왜 상설특검을 또 꺼냈는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매주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니까 특검법이란 건 그 이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이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터져나오는 일을 매번 특검을 할 수 없으니 상설특검에서 다루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아이디어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특검 중독에 빠진 것 같다라고 비판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은 지금 이제 국정감사도 예. 이번 국정감사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권 끝장 국감으로 가겠다. 아. 이거는 사실 보통 과거에도 여당 야당은 예. 국정감사 때는 이제 굉장히 격하게 갈등을 빚고 예. 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예 끝장 국감을 얘기하고 뭐 쌍끌이 특검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국정감사가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닌가. 국정감사장을 빌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여러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예.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지금 특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게 그 국회법 아예 국회 규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좀 무력화시키는 차원에서 여당을 배제한다고 하던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예. 거예요. 그리고 여당을 배제하는 예. 그런 규칙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퇴진 운동이고 예. 우리 우상호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 예. 하셨고 예. 그래도 과거에는 여당 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격돌을 해도 예.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국감장에 들어와 가지고 네. 상대당 의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김 의원 좀 살살 좀 해.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합국감이 끝나면은 예. 여당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회식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국감에 같아요. 있었던 예.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 예. 이런 거를 원내대표가 얘기할 정도면 예. 이게 어떤 홍콩 느와르 폭력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원래 네. 국정감사는 사실 야당의 장이에요. 네. 야당이 이제 정부의 여러 실정이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정부 예산 잘 썼는지 네. 일 잘하는지. 왜냐면 그건 이제 일종의 감시한 결과를 드러내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당도 합리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다가 예. 야당이 비판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창과 방패다 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이 원래 늘 공격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발언이 좀 세지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과거에 아주 메가톤급 폭로가 이루어졌던 국감에 비하면 이번 국감에서 그렇게 큰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발언은 세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의 증인, 참고인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또 동행 명령 또 발부를 하고 지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속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국감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말은 거칠어진 반면에 내용적으로는 좀 부실한 게 아닌가. 보통 첫날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시끄럽기만 했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좀 지금 이틀째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이네요. 사느냐 죽느냐. 성일정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재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까지 해놓았었던 그런 상황을 사법의 심판대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지.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법의 심판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까? 글쎄 저는 성일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 나면 정치적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나 평론가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 지금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럼 재판 결과라는 것은 이제 이 판사들이 말하자면 이제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현안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고 야당이 어떤 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논거를 막 펼치는 게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저는 논리적 근거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내려진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 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련의 공방들이 다 이재명 대표 살리기 혹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지나친 해석이다. 그게 완전히 지나친 해석은 또 아닐 수가 있는 게 이를테면은 이화영 전 지사 네. 쌍방울 그 회장권 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화영 전 지사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를 국회 청문회장에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변론을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해줬고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과 사법,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그 검찰 그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이제 정치적인 생명,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나기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국정감사장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민재판 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다라고 모욕을 주기도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국정감사나 이제 국정조사할 때 증인들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서 질문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늘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럼 과거에 그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그런 국정감사에서 증인들 이렇게 세운 적 없냐? 그리고 윽박지른 적 없냐? 이제 어떤 국회 권능 중에 일부는 또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참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또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국회 권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발언은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이렇게 의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저도 뭐 국회의원을 뭘 했습니다만 동행명령장 발부 정도나 혹은 고발 이런 거는 사실 여야 합의를 좀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이게 또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협상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야당 의원들이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또 관련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해서 그 회사도 찾아가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하는 그런 국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그러고 정권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정권 퇴진을 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그 상임위원장 하면서 증인 채택 이런 거는 철저하게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여야 합의 없이 한다면은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그 일반인 국민들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뭐 쉽게 그냥 발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한 인권 유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그 피의자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국회에서 이 국회의 권능이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불러내 가지고 발언을 하게 하고 또 대답을 제대로 못하게 또 윽박지르고 이러면은 이거는 대단한 인권 유린이죠. 그래서 일단 국회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게 우선이다. 여야 간에 웬만하면 그런 거는 합의를 해야 합의를 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신을 그런 관례와 국회법의 어떤 전통을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신지호 부총장이네요. 네, 액션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한계의 신지호 부총장, 전략기획 부총장이죠.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을 넘어서 이제 뭐 액션해야 될 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변수가요. 도이치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A, B가 있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은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그거 봐라. 명품백도 봐주기소,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면은 이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네, 지금 액션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신지호 부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친한계 의원 20여 명이 모여서 저녁 네.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되게 한동훈 대표가 만찬했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권당 대표가 자기와 가까운 의원들을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 세리를 더 어떻게 더 불릴 거냐 이런 얘기도 했다. 친윤계에서는 새과시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발했었어요. 새과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개파의 탄생이에요. 친한계 개파가 시작된 거고요. 그렇군요. 저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어쨌든 친한계라는 것의 목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도와야 되겠지만 더 큰 목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죠. 이분들의 목표는 친윤계 의원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분들이 지금 매개로 굉장히 중요한 매개로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형태로도 용산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별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그 의사 표현으로 들려요. 결별할 수도 있다. 예, 지금 어제는 저게 이제 이틀 전 만찬 화면이었고요. 어제는 또 원외 당협위원장 90명, 90명과 오찬했어요. 엄청 많이 모였네. 예. 그렇다면 이게 결국 이제 한동훈계가 탄생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행보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의 요구 사항은 이미 용산에 전달됐다고 봐요. 저분이 당 대표 출마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죠. 하나는 최상병 특검 추천의 방식은 좀 재산의 방자를 하더라도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 두 가지는 용산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만나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할 길과 한동훈이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든 제2부속실을 만들든 뭔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든 납득할 만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일정한 액션이 안 나오면 저분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친한계 의원 생각하고 친윤계 의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우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 만찬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다 뭐 이런 건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마 제가 딱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 만드는데 그래도 도움을 줬던 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고 주로 오갔던 얘기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당정 갈등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은 결국 민심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예. 민심을 등에 업고 계속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당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 좀 뚫어봐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고민의 그런 그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 만들기 그거 글쎄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자. 그다음에 또 예. 어제 모임 같은 경우에 90명은 90명은 그거죠. 그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는 뭐 한동훈 당대표 비판하는 원외위원장들도 많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한동훈 계보 만들기, 개파 만들기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예. 또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처한 상황이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논한 자리다 생각을 합니다. 그 친윤계 의원들은 다 분열이 우려된다. 개파 모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개파 모임 자체는 부적절하겠죠. 예,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치인이건 그런 거는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런 개파 모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 다른 또 국민의힘 그 의원들 예. 그룹별로 계속 아니면 상임위별로 예. 모임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 그 모임만 그냥 만찬하고 끝나면 네. 개파 모임이라고 하는 비판이 일 수밖에 예. 없죠. 그렇군요. 김대남 전 행정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친윤계 의원들하고 또 친한계 의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친윤, 친한, 뭐 비윤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 당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네. 그 어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좀 저속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어떤 그 매체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예. 정보를 제공하고 기사를 쓰게 하고 네. 그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다. 예. 더더군다나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했던 사람이 예. 대통령의 여러 그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얘기까지 하면서 예.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러면은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허위 사실 유포도 있고요. 법적 고발 검토한다고 했는데 법적 고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그 당의 움직임,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 황당한 사람인데. 네. 근데 이분이 왜 저런 황당한 짓을 했을까? 저는 저게 용산의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고 봐요. 용산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용산에서 선임 행정관까지 한 사람이 예. 어쨌든 용산을 그만두고 나올 때는 정치적 꿈을 펼치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단체장이든 뭔가 예.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전당대회 때 일정한 역할을 한 거죠. 나경원 캠프에 들어가서. 예. 그런데 보통 자기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운동은 하지만 예. 진보 매체에 가서 예. 이 사람을 공격해 주라. 이런 일은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은 여사가 좋아할 것 같다라고 했대. 이게 뭐냐면 예. 용산에서 떠도는 분위기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대표되는 것을 얼마나 꺼려했으면 네. 이 양반이 그걸 앞장서서 그 일을 했겠냔 말이죠. 방법은 졸렬하지만 결국 예. 그런 심리적 혹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집권 세력이 거의 콩가루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예. 행정관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전당대회 분탕질을 치면 예.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러면 네. 대통령실이 나서서 분개하고 경로하고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네. 징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야? 이 사람 통해서 이런 그 의혹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구나.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이게 정말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예. 정권 말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근데 완전히 그 대통령실 기강이 해이된 건데 예. 그러면은 분개해야 될 주체는 사실은 대통령실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갈등
최재성 전 수석은 완전히 갈라섰다 이제는 이렇게 보던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 개파 모임을 시작한 걸 보고 예. 심리적인 결별을 넘어서서 세력적으로도 결별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세력적 결별. 예, 예. 그거는 보통 당 대표가 되면 네.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군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대표는 당 전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친한 사람만 챙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의원들하고 면담할 때 선수별로 보거나 상일별로 보죠. 저렇게 친한 게 그거는 따로 모아서 보고 이거 50명까지 만들자 이런 누구한테 얘기.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용산에 보내는 메시지. 용산에 보내는. 그래서 저는 근데 저걸 만약에 들켜갖고 네. 아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다음에도 계속 하겠다 이런 정도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 선수별로 하든 상위별로 하든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돼가지고 일단 20일 동안 못 해요. 예. 연말 안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이미 결별한 거예요. 이미 결별한 것으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행동할 때가 됐다라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인데 친한계 신주호 부총장 지금 도이치 불기소 때 방어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가 될까요?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면? 저는 신주호 부총장이 뭐 전체 친한계 의원들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러나 그게 그쪽에 말하자면 대표와 이런저런 공식적 비공식적 상의를 하는 분위기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예. 신주호 부총장의 개인 의견도 반영이 됐겠지만 예. 근데 지금 어느 시기를 딱 못 봤고 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저거는 이제 일종의 용산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죠. 그렇군요. 신주호 부총장이 저런 걸 잘해요. 예. 잘 아시나요? 저 대학 친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저런 예.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국민 정서나 민심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민심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게 이제 자꾸 뭐 불기소 처분되고 하면은 그게 법적인 그 어떤 그런 제한에서 벗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민심이 있으니 그런 민심에 해당한 뭐 이제 대국민 그렇군요. 사과, 사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 늘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주호 한동훈 대표 부총장은. 어제 비공개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 때 한 말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제가 답답하지만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어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완전히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민심의 변화 그런 것도 같이 봐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여러 행보가 대통령실에게 다각도로 보내는 메시지다. 메시지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독대를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의원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것은 생각한 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무슨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민심이라는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두 분 다 20년 안팎 정치생활을 오래 하셔서 확실히 한 당의 높은 전국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로 협력 분야를 넓히고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aking substantial progress on all of these issues in the coming months, especially as we look forward to the upgrading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and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next year.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이 지났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햇볕이 따뜻해서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인데요. 남부지방에는 가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북 정읍에서는 가을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정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 축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가을 정취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가을꽃이 완연하게 피어있는 들판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절초 지방정원은 4개의 테마 정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결정원과 들꽃정원, 참여정원과 솔숲정원은 가을 나들이의 묘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을꽃을 배경으로 한 휴식 공간과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은은하게 들리는 클래식 공연과 흥겨운 음악은 축제의 낭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 1호 지방정원이기도 한데요. 솔숲정원 정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집와이어 하강 체험은 구절초 지방정원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극심했던 무더위로 인해서 구절초의 새 행렬은 아직 보기 어렵지만 이번 주말쯤이면 만개한 모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곳에서는 구절초 이외에도 코스모스와 소나무, 백일홍 등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책길을 거닐며 사진 산매경을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충남 예산군에서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경치가 아주 하도 좋아서 우리 좋다고 여기 앉아서 경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생겨나 알지 못하는데 바늘꽃도 보고 앞이 경치도 멋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즐길거리와 가을꽃이 가득한 지방정원 부대시설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구절초 축제는 지난 2014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면서 그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이곳으로 오셔서 잊지 못할 가을 추억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이인자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종교적 세뇌를 통해 피해자들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본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이인자 김모 씨는 정조은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교주 정명석 옆에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며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정명석은 재림한 메시아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김 씨가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달아난 신도들을 추적해 잡아오려 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고 특히 JMS 2인자로서 피해자들의 종교적 세뇌에 앞장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피해 신도를 교주 정 씨가 있는 수련원으로 직접 데려가거나 정 씨의 말을 통역하며 범행을 돕고 방 밖에서 감시한 다른 간부들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정명석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일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기 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넘겨받아 운전하다 지금은 다시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소렌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다혜 씨 소유였던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 모두 3차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다혜 씨 소유의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대체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앞서 다혜 씨가 몰던 소렌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한 결과 캐스퍼 차량의 2차례, 소렌토 차량의 9차례, 모두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등굣길 여고생이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아침 시간대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난 사고로 하마터면 많은 사람이 다칠 뻔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질주합니다. 잠시 후 평소같이 길을 걷던 시민들이 멈칫하더니 뭔가에 깜짝 놀란 듯 뒷걸음질칩니다. 다급하게 뛰어 대피하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10대 여학생을 친 겁니다.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기둥째 뿌리 뽑혀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에는 차량 잔해도 흩어져 있습니다. 차에 치인 여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상가가 늘어선 대로변으로 특히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등굣길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명 정도 있었다니까. 학생이 등교 시간이니까 또 출근 시간이고 그래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죠. 굉장히 그 서울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택시와 유턴하던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충돌 충격에 튕겨나간 택시가 인도를 덮친 겁니다. 택시기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러 가지 소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판이나 시장에 있어야 할 농산물들이 국정감사장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수확을 기다려야 할 벼가 여의도 국회로 와 있는 모습입니다.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사용됐고요. 포장된 한우를 한아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한우 세트를 산 겁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게 2+9이 수가 없어요. 가격에 치솟는 배춧값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직접 사온 의원도 있었습니다. 어제 산 거거든요. 제가 8,700원 주고 샀는데. 네. 농축산 피해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소품들 국감 때마다 반복됐는데요.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사례도 많았죠. 낙지 중금속 오염을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산낙지가 통에서 기어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의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고요. 괴물지로 불렸던 뉴트리아 기억하시나요? 국감장에 데려왔지만 파행으로 12시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색적인 국감 소품들, 전달 효과를 높이긴 하지만 보여주기식 말고 일상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을 뜻하는 한자어죠. 금일. 이불과 요를 통틀어 이르는 단어 이부자리. 어렵지 않은 단어들인데요. 10대들에게는 익숙지 않나 봅니다. 일부 학생들은 금일을 금요일로,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이해했습니다. 가문의 혈통관계를 기록한 책을 말하는 족보는 족발 보쌈 세트로 알고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황당하죠.
설문에 응답한 교사 92% 가까이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교사는 학년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전체 20%를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어휘력과 문해력을 구분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는데요. 젊은 세대의 어휘력 부족을 지적하는 건 예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몰라? 어떻게 그걸 몰라? 이렇게 문해력의 문제를 조금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어른들의 자세로 보면 신중하지 못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일명 판교 사투리라고 불리는 IT 업계에서 통용되는 문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대리님, 세커티 디벨롭한 거 메리지 체크해서 리셀해 주시고 이슈 메이크업 했을 때는 락인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 판교 사투리 풀어보겠습니다. 오전 미팅 때 개발했던 보안 관련 사항을 업그레이드한 걸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매년 한글날마다 어린 세대들이 문해력을 지적하는 자료들이 쏟아지는데요. 반대로 어른들도 우리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4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예쁘고 소중한 가족이지만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부터 볼까요? 우선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 예를 들어 유기견을 관리하는 기관 운영비나 길거리 배변 처리 비용 등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정부의 개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대로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농촌에서 여러 마리 키우는 저소득층도 많은데 이들이 세금 낼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는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OECD 38개 나라 가운데 44%인 17개 나라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동물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120에서 180유로, 우리 돈 약 17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의 세금을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려동물 세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동물을 등록하고 세금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정부는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아직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난 여름 큰 홍수를 겪은 북한 압록강 유역에서는 2달 넘게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도의 질까지 챙기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밤낮 없는 강행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 단둥에서 현장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북한 공화국 깃발을 단 준설선들이 압록강 바닥을 훑고 다니며 쉴 새 없이 흙을 퍼올립니다. 신의주 쪽 강변은 제방 공사가 한창입니다. 흙을 쌓고 벽돌로 담을 치는 방식인데 어른 2명 키 높이쯤 돼 보입니다. 지난 7월 말 홍수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 단둥 쪽 제방보다 높게 쌓는 겁니다. 以前比这很少很少，就是现在它加高了，越来就是它能印儿能看出来。 10栋넘는 건물을 동시에 짓고 있는 위화도 강가엔 붉은색 깃발이 나부낍니다. 수해 복구에 30만 명이나 자원했다는 북한 청년들을 추켜 세우는 정치 구호도 내걸렸습니다. 안전모 빼곤 맨손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콘크리트 타설 차량도 없어서 지게로 물을 길러 옮기고 포대에 골재를 담아 기중기로 끌어올립니다. 반세기 전쯤 시간이 멈춘 듯한 공사판 풍경을 중국 유람선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카메라에 담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16층짜리 살림집이 올라서자
강 건너 단둥 주민들도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24小时干活啊，晚上根本就不睡觉盖楼啊，1个月之间楼就起来了。 세 차례나 복구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지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공사는 밤낮 없이 이어집니다. 부족한 전력 사정에 전등은 한두 개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불꽃을 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의 독촉에 더해 한반도 최북단의 겨울 한파가 닥치기 전까지 벌려놓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닷새 만에 위협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모든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생존의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요즘 음식 주문해서 시켜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배달 앱 회사들이 배달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음식점에 여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감장에도 배달앱 대표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질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 배달앱의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음식점 이제 과거 코로나19 때 많이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많이 시켜서 먹는데 배달 수수료 외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받나 봐요, 배달 앱들이. 얼마 정도 받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앱 수수료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중개 수수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테면 예. 배달앱 인증만 하더라도 뭐 울트라 코이라 그래서 88,000원을 내면은 깃발을 꽂아가지고 그 지역을 배달하게 한다거나. 예.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예. 그 수수료를 원래는 정액제식으로 갔었거든요. 네. 정액제식으로 한 건당 그런 식으로 하고 1,000원 정도의 비용만 받다가 이제 정률제로 바뀌면서 그게 굉장히 큰 업주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렇군요. 이게 국민들한테도 좀 정가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오늘 됩니다. 그 배달앱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합니다. 네. 출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식점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배달앱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홀에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배달 앱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워낙에 그 부분 매출 비중이 커지니까 거기서 한 30%에서 40% 이상의 수수료가 나가다 보니까 30에서 40%요? 예,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원을 팔면 3, 4천 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만 원을 팔면 30% 정도가 아니라 만 원을 팔 경우에는 46%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달앱 수수료가 있고 거기다가 배달비가 또 3,000원 정도 또 붙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결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만 원을 팔았을 경우에는 46% 정도, 2만 원을 팔았을 때가 30%, 3만 원 이상을 팔아야지 비로소 한 24%, 25%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22,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을 때요. 정상 금액이 15,448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 치킨값 22,000원 중에서 중개 이용 수수료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배민클럽 기준으로 했을 때 9.8%가 들어가고요. 네. 9.8%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2,156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개 수수료만으로 배달의 민족은 9.8%를 가져가고요. 예. 배달비는 저 부분은 이제 그 업주 쪽에서 내야 되는 음식점 쪽에서 3,200원, 2,900원에서 3,200원 정도를 배민 라이더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수료 외에도 저 비용이 또 음식점에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피지라 그래서 결제 대행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신용카드하고 네. 결제 대행 예. 수수료가 그게 한 3.3%, 3%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음식점에서 만약에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거의 30% 정도가 수수료로 나간다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값의 9.8%가 중개 이용료라면 또 음식값이 비쌀수록 또 이용료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0년도,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배민이 88,000원 정도의 정액제만 내게 되면은 한 건에 1,000원 정도의 배달료만 내고 본인들이 배달비는 알아서 부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8%를 한번 1차로 올리고 22년도에 23년도 다시 이 부분을 또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9.8%까지 이걸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점의 값이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9.8%는 980원이지만 그게 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게 그만큼 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도 안 좋고 점주들도 안 좋고 서로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달 앱만 좋겠네요. 그렇죠. 배달앱 같은 경우가 작년에 특히 배달앱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4천억 매출에 7천억 정도의 이익이 흑자가 나왔었거든요. 얼마였다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이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뭐 7천억이요? 원가가 들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중에서 2조 7천억이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 수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들어갈 부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21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액제였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률제로 바뀌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거든요.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배달앱 민족이. 그 1조 1천억 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운영할 때 본인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하고 뭐 이런 프로모션이라든지 개발비도 여러 자영업자들이 들어가고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썼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썼던 부분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배달의 민족의 모기업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기업한테 배당으로만 23년도에 4천억이 나갔고요. 작년에 4천억 원을요? 예, 4천억을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배당으로만.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대여금이라 그래서 거기 4천억이 더 나갔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 8천억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요. 음식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얼마나 닫았습니까? 와, 이게 진짜 심각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외식업만 따져본다면은 이 외식업체가 총 81만 개가 있거든요. 23년도에 문 닫은 업체가 무려 17만 개입니다. 17만 개 이상 닫았어요. 21%. 이거는 거의 통계 작성 이후로 20% 넘어간 게 최초고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코로나 시점에도 9만 개대가 닫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도 80%가 넘게 닫았거든요. 심각하네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좀 결정타 역할을 했다고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좋은 홍보 조건을 맞추랴 또 가격 맞추랴 자영업자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째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 최근 아르바이트를 뽑지 않고 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와우랑 배민클럽을 안 해가지고 매출이 50% 이상 최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뭐 영업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안으로 매출이 떨어진 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6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노출이 안 되게 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최소 금액을 맞춰주고 노출을 시켰더니 주문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것만큼 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티다 못하고 그냥 폐업 신고를 하고. 입점 업체들은 최대 9.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외에 계약 조건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더 쉽게 홍보는 되지만 두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넘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까지 자사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시간이나 최소 주문 금액 사항까지 조건에 넣으면서 외식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사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를 이제 수족처로 불리는 하청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걸로 되게 생각하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현장의 아우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해도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금 좀 그 배달앱 수수료를 좀 조정하려고 하나 봐요. 어때요 지금? 작년도 8월 이후로 한 5차례 정도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배달앱 협회하든 라이더라든지 음식점 가맹점주라든지 그렇게 협의 한 5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무슨 대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배달앱
업체에서 좀 양보 안 합니까? 배달앱 아직까지는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압박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배달앱 민족에서 자체적으로 차등 수수료를 하는 일정 부분 본인들이 양보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내놨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수수료 많이 안 받았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아예 수수료 시장 자체가 지배 사업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맞습니다.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뭐 가장 좋았던 시기가 21년도 이전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88,000원짜리 깃발이라 그러는데 그걸 몇 개만 꽂으면은 네. 나머지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랬군요. 정액제니까 좋은 건데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수료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배달의 민족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쿠팡이츠나 요교도 예.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쿠팡이츠하고 뭐 요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9.8%라는 요일제는 쿠팡이츠는 최근에 뭐 어쨌든 그 배달의 민족부터 먼저 선언을 했던 거고요. 예. 뭐 요교 같은 경우 12.5%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배달의 민족만 9.8% 높은 건 아닌데 예. 문제는 지금 이 3개 업체가 전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은 수수료를 강제화하자니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방치하면 안 적극적으로 되죠, 정부가. 좀 예.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예.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공앱이요? 예, 공공 배달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그런 배달 말씀이시나요? 특급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먹개비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죠. 25개 지자체에서 22개의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있는데 그 예. 서비스는 수수료가 1%입니다. 그래요? 딱 예. 운영비만 받고 운영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22개의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파편화돼서 오히려 운영 비용도 더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예.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면은 그 지금 배달앱 서비스,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인프라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 전산망이 그 음식점에 포스랑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앱만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전화로 주문받고 이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몇천억에 달하는 돈을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진짜 막강하게 그래야 쓸 수 되겠네요.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배달앱 회사들도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에어비앤비 뭐 우버라는 회사를 보면 이용자도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사용자도 모두 윈윈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합리적인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전쟁 1년, 중동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대인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대교에서 희망과 정의를 상징하는 석류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를 악행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1년 전 끔찍했던 10월 7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휴전 협상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work to relieve the immense suffering of innocent Palestinians in Gaza who have experienced so much pain and loss over the year.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마스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유대인 성지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가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자격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And I will support Israel's right to win its war on terror, and it has to win it fast. No matter what happens, it has to go fast. 또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만큼 일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유대인들은 100%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주년을 맞은 중동 위기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박빙의 혼전 속에서 유대계와 아랍계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에 이례적 사과.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 영업이익이 9조 원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 3분기보다는 274%,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고요. 예. 매출액은 7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7% 넘게 늘었는데요. 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 반도체 업계가 불황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한때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10조 원대로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하향 조정된 시장 기대치보다도 더 낮은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성적표가 나빴던 거예요? 사실 매출만 보면 분기 네. 기준 사상 최대니까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삼성전자도 이 때문에 별도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수요가 줄면서 모바일 업체들의 재고가 늘었고, 또 이 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 성과급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나 원달러 환율도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혔고요. 예. 이 HBM3E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로의 사업화가 지연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 결과가 늦어지면서 이게 매출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죠. 전영현 부회장이 예.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회사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실적 악화에도 우려가 좀 주가에 선 반영된 영향인지 예. 오늘 삼성전자 종가는 어제보다 1.15% 내린 6만 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경제픽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고 찍은 월세, 전세 상승 압력 커졌다. 월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우선 KB 부동산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한 달 전인 8월보다 1포인트 올라 117.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네. 매매나 전세 등 다른 거래 형태와 비교하면서 봐야 하는데요. 예. 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요. 올해 1월과 비교해서 1.99%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월세가는 4.43% 더 크게 뛰었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월세가 지수가 KB 부동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월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도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월세가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건 맞지만요. 월세가 상승은 대체 수요인 전세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한 1, 2년을 보시면 월세가 급등하면서 결국은 전세값을 밀어 올렸고, 전세값이 또 급등하면서 그게 또 월세로 이전되는 이런 속도들이 좀 빨라지는 형태들이 됐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밀어 올리는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출 규제로 매매가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월세 수요와 가격이 오르고 그 풍선 효과로 전세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전세가는 거래량이나 분양가와 함께 이 매매가의 선행 지표가 되는 만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네. 전세 사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잘 들었고요. 세 번째 소식도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한국에만 할인 없어. OTT의 차별 대우? 우리나라만 할인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OTT 몇 개 정도 사용할까요? 2개 정도요? 2.4개입니다. 비슷한데요. 그래요? 2개가 넘어요? 네, 평균 그렇습니다. 한 달에 내는 구독료는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등 의원실이 유튜브와 또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는 해외에서 학생 멤버십이나 가족 요금제와 같은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선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6개 OTT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해지했을 때 남은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된 곳은 4곳뿐이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는 환불받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예. 또 나머지 4개의 사업자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부실해서 실제로는 소비자가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올해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OTT 관련 불만 이건 말고도 또 있죠? 네, 최근 3년 동안 우선 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상담 건수는 1,16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63%가 바로 상위 6개 OTT 관련인데요. 상담 사유로는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이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고요. 또 부당요금 결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OTT 사업자가 요금을 더 받거나 잘못 청구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이런 과오납금 환불 절차에 대한 약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 해지권 보장과 안내를 강화하고 과오납금 환불 약관 마련이나 할인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아니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서비스 우리나라에만 없으면 우리나라 당국이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들도 요구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봉이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당국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44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이후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은 포스코 ENC, CJ제일제당 등 30개로 한 해 전보다 2개 늘었습니다. 특히 최우수 명예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기아와 현대트랜시스, KT, SK 등 6곳은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서 화제를 모은 나폴리 마피아의 티라미수 제품을 출시합니다. 가격은 4,900원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전 예약 판매를 한 뒤 12일 전국 점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일유업이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5쌍둥이에게 분유를 지원합니다. 매일유업은 김준영, 사공해남 부부의 5쌍둥이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1년 동안 분유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22조 1,769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5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감소했습니다.
요즘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외출하기 참 좋은데요. 다만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내일 새벽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구름은 많겠지만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제주도에만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다만 외출하신다면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14도, 대구는 13도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안가로 놀러 가신다면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내륙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